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형사사건 변호사를 뭘 보고 선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결론은 저 지재훈 변호사를 선임하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먼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편에서 싸워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연한 심리예요. 자기 편 돼줄 변호사를 찾죠. 아니, 내가 돈까지 들여가면서 변호사를 사는데,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산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아무튼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내 편이 돼줄 사람을 찾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편이 돼줄 수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가족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가족의 경우에 서로 좋은 얘기만 하지 않죠, 솔직히. 물론 이제 또 정말로 화목한 가정은 서로를 복돋아주고 믿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족의 경우에는 애정이 담긴 잔소리를 많이 하죠. 진심으로 부모님이 혹은 자식이 걱정되어서, 혹은 형제자매가 걱정되어서. 사실 남한테 얘기를 한다면 거의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얘기를 가족 사이에서는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같은 거를 할 때도 상대방한테 어차피 관심이 없고 뭐 적당한 사이라고 한다면 뭐 술자리에서 얘기 들으면서 적당히 맞장 붙여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굳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죠. 근데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설령 잠깐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을지언정 친구한테 애정이 담긴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표면적인 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학창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한테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 선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더니 무슨 인간관계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애정이 담긴 잔소리를 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일수록 어떻게 보면 거의 시비 걸듯이 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진짜 그렇다고 의뢰인한테 싸가지 없이 시비 걸면 안 되겠지만, 좀 본인이 불편해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논리에 구멍을 내는 사람, 내 알리바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나의 변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 그게 진짜 여러분 편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형사사건이 가진 특수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원고나 피고나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죠. 근데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사기관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피의자의 권리 보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국가 대 개인이에요. 경찰도 이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될 때 신고를 받고 고소장 접수를 하고 수사에 나아갑니다.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누군가가 전화 한 통 때려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혐의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찰이 피해자 혹은 고발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입건전 조사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를 차분히 들어보고 이게 건이 될 것 같으면 수사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혐의가 좀 보일 때 피의자를 부른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경찰분이 전화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고소장 접수가 돼서 일단은 나와서 조사를 한번 받으시라는 거고, 이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진짜 별것도 아닌 건인데 고소하시는 분이 조금 의견이 강해서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나마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량 고소. 예,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요즘 유명하신 분들이 대량으로 댓글 수집해서 고소하는 경우
그것에 걸린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사실 안심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욕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을 좀 쓰고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문의가 좀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법률 상담 하다 보면 요즘에 어떤 분들이 대량 고소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지인의 지인이 인터넷에 댓글 단골로 고소를 당했다고 상담 요청을 해 오는데, 아, 이분들이 이제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막 밈이 돌고 할 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이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거 그냥 혼자 나가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혼자 나가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실 줄 알고 혼자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쓴 댓글 이거 누가 봐도 웃자고 쓴 건데, 뭐 인터넷에 후기 보면 경찰분도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조사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혼자 가고 싶은데요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 뭐 그렇게 혼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혼자 가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세요. 경찰분들이 웃으면서 조사하시고, 아, 이거 어차피 뭐 저희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하면서 일단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 하고, 뭐 기소유예 내릴지는 뭐 검사님이 보시고 결정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조사 실컷 다 받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까지 듣고 뒤늦게 의견서 제출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피의자 조사 때 불리한 얘기를 막 하신 다음인 경우가 많아요. 본인 입으로 말한 것과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뒤늦게 변호사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을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좀 정제된 진술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 진술을 정리해서 다시 의견서를 내는 거고요. 자기가 경찰 조사 때 A라고 얘기한 거를 아무리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머리를 써가지고 뭐 법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떻게든 틈을 찾아가지고 온몸 비틀게 한다고 해서 경찰 조사 때 A로 말한 거를 B라고 우길 수는 없어요. 많이 봐줘봤자 대문자 A 쓴 거를 뭐 소문자 A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좀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권해드리긴 하는데, 또 너무 권하면은 아, 이 변호사 상담은 안 해주고 자꾸 변호사 선임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싫어서, 아, 뭐 전 그러시면 일단 경찰 조사 가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마치곤 하는데, 제가 진짜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런 사람이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하면 무조건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 받으러 가라고 할 겁니다. 뭐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뭐 노동청 조사 받는 것도 그래요. 뭐 지인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직원이랑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가지고 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야, 이거 혼자 가도 되지? 될 리가 있나요?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으시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좋죠. 아니, 노동청 조사 때도 변호사가 동석을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 받았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실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적절하게 커트하고 끼어들고 조금 불편한 상황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내고, 이렇게 해야지 조사하시는 근로감독관님도 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변호사 명의의 의견서를 뒤늦게 낸다고 해서, 그리고 막상 근로감독관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쟁점이랄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길게 장황하게 쓴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도대체 언제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어느 때가 됐건 혼자 도저히 못하겠어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고 느껴지는 그때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세요. 괜히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또 정리를 하자면, 형사사건은 국가 대 개인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백하니까 당연히 본인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뭐 고소인 입장에서도 그래요.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그거를 경찰 수사관님이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애매한 상황이면 수사관님이 오히려 저쪽 편을 들 수 있어요. 이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 얘기인즉슨 결국 고소인 말에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하실 때도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혼자 해 보시려고 하죠. 그리고 뒤늦게 찾아오시는데 이미 그때는 늦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제 이 형사 사건이 국가 대 개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런 행정청 민원 뭐 이런 걸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물론 수사관님들이 많이 친절하시고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써 주시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행정청의 일 처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내가 민원인이다. 왜 내 말 안 듣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국가 대 개인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냉정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저같이 잔소리하는 변호사를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 10분 동안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만 주구장창 드렸는데 또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선임하면 또 안 되겠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변호사도 많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으니까 적당히 '내 예산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아무한테나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안 받는 이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변호사 선임하는 얘기만 이러다 1년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 다음 주에도 또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